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다시마님. 네, 다시마님께서 시틀무에 찾아와 주셨고요.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보통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다시마님. 네. 자, 일단은 다시마님 오늘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용기를 많이 내주셨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보통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떤 분들이 보셨을 때는 무당이 아닌데 약간 좀 성무당 짓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대신 좀 네. 변론을 해드리자면 왜 성무당 짓을 해서 저런 사단을 만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무당 짓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봐야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불을 만지면 뜨겁다라는 걸 몰라, 맨 처음에는. 근데 만져서 네. 데여봐야 뜨거워 하면서 이제 다시는 안 만진단 말이죠. 그런 네, 느낌인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 이전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기 전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내가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안 도와주고 무시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다시마님. 네, 맞아요. 좀 네. 많이 힘들죠. 개입을 안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단 상황 자체가. 근데 뭐 네. 함부로 또 관여했다가 또 안 좋은 네.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편안하게 많은 분들이 이해해 네. 주실 거라 믿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다시마예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무당이 아니지만 빙의에 걸렸었던 언니를 도와주게 된 이야기예요. 빙의. 그래서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 얘기를 하자면요. 이 언니를 처음에 만나게 된 계기가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언니가 아무래도 저는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이지만 사실 스승님 같은 분은 없어요. 뭐 영적으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뭐 무당분이시면 신어머니라던가 신아버지 분이 맞죠. 계시고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된 그 스승님에게 조언을 구한다거나 그런 방식인데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오히려 너는 옆에 있는 할매님이 계시니까 그 신이 도와주시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다. 너가 알아서 해주실 분이 따로 계시는데 네가 뭐가 걱정이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실제로 어떤 제 지인분인 부당분께서 너는 그냥 할매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라. 너의 운명이 그런 운명인데 어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셔서 그렇게 스승님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찾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할매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수살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살귀가 뭐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한자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 한자도 찾아보고 어떻게 대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할머니께서 알아서 해주시지만 그런 건 잘 못하다 보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저기 흘러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공통점으로 그 언니가 타로를 볼 줄 아는 언니인 거예요. 그래서 타로를 보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얘기를 하다 보니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얘기를 나눴을 때는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잘 못 느껴서 그냥 언니가 좀 밝은 사람이지만 좀 어두운 부분이 있긴 하구나 정도만 느꼈고 다들 그런 사연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언니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 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예. 언니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나무 바닥에서 소리가 나는 약간 끼익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보이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물어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언니가 항상 있었던 일이었어가지고 몰랐던 이야기를 꺼내주게 되는데 일단 그 언니가 사는 곳이 그렇게 막 따뜻한 곳은 아니에요.
아파트인데 고층이다 보니까 뜨거운 리가 없는데 밥이 그날 밥을 지었는데 하루 만에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상해서 곰팡이가 생긴다고 밥을 지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겨면서 그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항상 한두 시간 뒤면 밥을 못 먹게 된대요. 상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상함을 느껴서 그럼 또 무슨 이상한 일은 없었어? 했더니 혼자 있는데 누가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뭐 TV도 갑자기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런다거나 네. 네, 뭐 수리기사를 불러도 멀쩡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거짓말쟁이가 된 기분이었지만 혼자 있을 때 자꾸 그런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나는 이게 전화상으로 느꼈을 때는 잘 못 느끼는데 혹시 만나볼 수 있을까 해서 만나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할매가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더니 딱 그 말씀이에요. 네가 도와라. 아, 이건 일이 네가 해야 터졌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데리고 와서 상태를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 언니가 빙의 직전까지 간 거예요. 몸 안에 군단으로 들어가서 귀신이 감당이 안 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럼 언니한테 문제가 있느냐? 언니한테만 이상 증세가 온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래요. 그 언니의 아버님께 이제 숙주가 되는 그 귀신이 따로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했더니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무당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는 맞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 아이가 그 언니 같은 경우에는 불교 신자예요. 참고로. 그래서 언니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족들은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서 그것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종교가 없다는 걸 몰랐었는데 아 집안이 불교 집안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매께서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쟤네 부모님께서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 지킬 수 있는 신도 없고 그거를 보호할 신도 없다 보니 아마 또 무당을 찾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못할 것이다. 굿도 해야 될 텐데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네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본인이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매가 그 부분에 일단은 귀신이 들어있다고 하니 그걸 빼내고 그리고 저는 굿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무당이 아니니까. 그래서 방법은 단 하나래요. 언니가 열심히 믿고 있는 종교의 신에게 가서 빌래요. 본인의 신, 예. 본인이 믿고 있는 신. 그래서 그러면은 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또 여기서 등장합니다. 너구리 오빠가 또 등장해요. 너구리 오빠는 정말 신실한 불교 신자고 집안도 불교 집안이다 보니 절을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절을 추천을 해달라라는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절 같은 경우에는 깊은 산속에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 차가 있어야 또 움직이기 편해서 유일하게 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부탁을 하게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큰 절 하나랑 그리고 오빠가 추천했던 절 하나를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큰 절을 가는 게 먼저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절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할매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경험해보라고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친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절을 가기 전에 저에게 너희 세 명끼리 내가 기운을 담은 사탕을 줄 테니 입에 물고 가라. 큰 절에 갈 때는 무조건 물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사탕을 물고 차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천대왕님이 계시잖아요. 문 지키고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제가 처음 가본 건 아니에요. 다른 절도 가봤는데 당연히 문에 지키고 계시는 사천대왕님이 다 계시는데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 사천대왕님이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 큰 약간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거인처럼 너무 커다란 거예요. 아,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그냥 네. 무섭다 정도지 엄청 무섭진 않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일반 크기예요. 일반 사람보다 크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실제 있는 것보다.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다가가기가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빠 이거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오빠도 제 사연을 들어보신 분이라면 성격이 되게 불같은 성격이고 그런 걸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뭐가 무서워 가자라고 하는 성격인데 그 오빠도 망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불교 신자다 보니 절을 정말 많이 다니던 오빠예요. 그러면은 그 사천대원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꼈대요. 처음 봤어요. 그 오빠가 무섭다고 말한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내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언니와 저는 그 차 안에 있고 그 오빠는 거기를 한번 보러 가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보러 가는데 거기에서 경비를 하고 계시는 어떤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이 오셔가지고 오빠에게 말을 거는데 이상하게 거리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거리는 똑같은데 오빠의 얼굴은 또렷이 보여요. 근데 그 경비를 보신 그분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색이에요. 그냥 이목구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인 건가 사람인 건가라고 분간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너구리 오빠가 딱 돌아오고 나서 앉았어요. 운전석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그분 얼굴 보였어? 라고 물어보니까 똑바로 보인대요. 이목구비 있대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도 물어봤어요. 언니 이 거리에서 지금 저분 얼굴 보여? 라고 했더니 보인대요. 그러니까 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도망가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망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도망 나오듯이 갔고 그리고 오빠가 추천했던 그 절로 가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계획상으로는 큰 절에만 가서 대웅전에서 절을 올리는 그런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날이 기운 거예요. 일찍 간 게 아니라 점심때쯤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점점점 또 산이다 보니까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인생 처음으로 진짜 무서운 걸 겪게 돼요. 왜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둥둥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하고 보니까 커다란 기묘한 색을 띠는 금빛의 부처님 상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둥둥둥 하는 게 쿵쿵쿵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약간 주파수처럼 엄청 큰 둥탁한 무언가가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예. 근데 거기에서 또 한 소리가 들려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불교 신자가 아니었어가지고 그 소리가 들려요. 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뭐지? 너무 무서운데 이제 소름이 끼쳐가지고 오빠 저거 안 보이나? 안 보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안 보인대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냥 약간 산이래요. 그래서 오빠 빨리 가라. 이렇게 빨리 밟아라 빨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다행히 산 중에 가는 중에 해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혜태. 예. 그러니까 해태의 모습인데 실제로 그 산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리키면서 저게 뭐 있나라고 물어보니까 없대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태의 모습으로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를 부항하고 가니까 거기서 갑자기 뚝 끊겨요. 그러니까 모습도 안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났던 것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했는데 이제 입구로 들어가니까 깜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대웅전 못 가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한 5시, 6시쯤이어가지고 늦었다. 산이면. 예.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때가 추운 날이었거든요. 여름이 아니다 보니까 빨리 지는 때기도 했고 시간도 늦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대웅전 쪽으로 일단 가봤더니 저 멀리서 하얀 빛이 나는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절에서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그 도와주시는 분 있잖아요. 여성분. 네, 여성분께서 걸어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딱 오시면서 말하시는 게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웅전 가시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혹시 지금 닫았겠죠? 라고 물어보니까 네, 당연히 닫았고요. 일단 저기 그나마 부처님 상이 이제 계시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기도 올리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오시면 돼요.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리둥절한 상태로 어안이 벙벙해서 일단 가볼까 하고 갔는데 거기도 무서워요. 예. 거기가 불빛이 아래서 위로 쏘아져 있다 보니까 좀 무서운 느낌도 들고 부처님 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가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무섭다 하더라도 약간 좀 우리를 해칠 것 같다 정도의 무서움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드리려고 했던 돈을 거기에 넣게 되고 기도 올리고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안정된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예. 그러고 나니까 이때까지 할매가 없었어요.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얘기를 하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 왔냐, 아니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가라고 해놓고 왜 그랬냐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좀 너무 무서웠어가지고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생각을 해봐라. 자기의 영역에 있는 신분들이 다 계시는데 내가 대뜸 거기를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12밖에 안 된다.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한테 기운이 담겨있는 사탕만 쥐어준 거예요. 미약하게. 얘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아이들이니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가야지. 거기에서 인연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너에게 가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보살님께서 말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하고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 바로 준비해가지고 일찍이 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약간 볼일이 급하게 돼서 도착하자마자 볼일을 보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딱 보살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서를 정하셔가지고 여기 가셨다가 대웅전 가셨다가 거기를 가시고 기도 올리시고 저에게 오시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가게 되고 대웅전에서 저를 제외하고 108배를 하게 됐는데 저는 봐야 되는 입장이어서 앉아서 명상을 하는 정도고 지켜보게 됐어요. 그래서 108배를 마치고 또 보살님께 가봤더니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혹시 뭘 알고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았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야 되는지 그러는 거는 아예 없었대요. 그래서 그럼 원래 신도분들이 오시면 그렇게 안내를 하세요? 라고 여쭤보니 아니래요. 그냥 해야 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건 진짜 신께서 보낸 연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내려오게 돼가지고 끝인 줄 알았더니 또 그 집으로 도착하니까 할매가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끝난 거야? 라고 물어보니 아니래요. 이제 시작이래요. 이제 시작이구나. 네, 이제 준비 단계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마무리를 했고 네 몸 안에 안 좋았던 것들도 싹 다 뺐으면 당연히 뭔가 더 들어차야 되지 않겠느냐. 후처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 몸과 마음을 비우고 몸에 좋은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게 정석이다. 그래서 108배를 시켰고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니 본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언니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에게 이제 허락을 구하고 또 언니의 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또 여러저러 지인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사주를 볼 줄 아는 지인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당연히 거기에서는 사실 귀신을 보는 거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저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한번 들려보니까 현관부터 냄새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역한 데가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언니가 불교 신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니 방에는 부처님 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향 냄새만 나고 약간 인센스 향만 나고 거기만 향이 좋고 다른 데는 막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저기 기어다니면서 유독 왠지 모르겠는데 아기가 또 있더라고요. 굶어 죽은 귀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닥에 뭔가 떨궈져 있어요. 그걸 미친 듯이 주워 먹어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기묘하게 악기라고 해야 될지 악신이라고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한 느낌이 들었던 게 이건 제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사실 악마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악마의 느낌이 너무 세게 드는 거야. 유황 냄새라고 해야 될까? 어머.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 아버님이 계신 방에서. 그래서 바로 누구 방인지 알고 있었고, 특히나 그때 당시에는 언니의 동생분이 있었는데 동생분도 귀신을 믿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귀신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문득 그 얘기를 해줬어요. 최근에 아파트에서 죽은 강아지가 있을 텐데 휜 강아지지? 라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믿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어떤 생김새였는지 그것도 싹 다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믿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의 힘을 얻어서 여러저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얘기를 해보니 확실히 가위 눌리는 것도 몇 번 있었고요. 그 동생도 여러 현상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가 봐 살았대요. 그래서 여거저거 방법으로 제가 도와주게 되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본진으로 가라라고 했던 이유가, 원래 집마다 지키고 있는 신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거의 소멸 직전까지 가셨더라고요. 힘을 못 써요, 아예. 그래서 그것도 도와줄 겸 여러 가지 상태를 확인을 하고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와서 할매가 말하는 대로 상을 차리고 의식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무당은 아니지만 그때는 할매께서 제 몸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때 의식을 치르고 나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언니가 그 빙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언니가 원래 되게 성숙한 성격이고 말할 때도 안녕?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언니인데, 언니가 갑자기 완전히 180도가 변해가지고 야,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버릴래.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순간 할매가 탁 들어와서 나가. 그러면 안 되지. 산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러고서 달래고 해주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 그럼 좋은 곳 보내줄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곳 보내줄 테니 너도 내가 누군지 아지 않느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할매라고 해서 할머니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원래는 되게 선하고 정말 예쁘게 생긴 분이에요. 네, 선녀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표하더라고요. 누나 말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보내줄 테니 그만 괴롭히고 나와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버님께 있는 것도 가족이다 보니까 이제 데리고 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의식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언니가 왔을 때 바로 꺼내서 보내는 그 의식을 치르고 마무리를 해서 더 이상 언니가 고통받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네. 뭔가 그 안에 더 뭔가 처절한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아버님께서 사실 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람을 낮잡아 본다거나 아니면은 좀 그냥 업이 좀 함부로 대하는 있으셨구나. 그런 업이 너무 많아서 예. 할매께서도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니네 아버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나 혼자 그렇게 업을 받는다면 차라리 나은데 가족들한테도 민피를 많이 끼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을 욕하는 말도 많이 있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특히 그 애기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어떤 여자가 미친 듯이 웃으면서 네가 무당이야? 그래?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찔릴 만한, 제가 이제 멈칫할 만한 거를 다행히 할매가 탁 붙잡고 어딜 함부로 떠드느냐? 입 닥쳐라. 원래는 좀 심하게 말을 했는데 쌍욕을 했었는데 이제 예. 정신 차려라고, 네가 붙들어라, 네가 붙들어야 된다 하면서 언니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할매가 또 쓰는 그 부채가 하나 있어요. 저한테 항상 들고 다니라고 하는 부채가 하나 있는데 그걸로 칼처럼 쓰더라고요. 너무 말이 안 듣는다, 달래도 달래지가 않는다 싶으면은 칼로 찌르듯이 푹 찌르더라고요. 부채로 그러니까, 찌르는 거네. 예. 네, 근데 그게 느낌이 그냥 살짝 되는 정도거든요, 힘 정도가. 근데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너무 아프다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이놈은 데려갈 가치가 없다. 여기서 소멸될래 말래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갈게요 죄송해요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았고 여러저러 빙의도 많이 있었어요. 뭐 남자도 있었고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네네. 들어차는 경우는 사실 네. 구멍 난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왜 구멍이 났었을까? 아마 그게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언니가 타로를 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예민한 사람이죠. 예. 네, 엄청 예민한 사람인데 언니를 제외하고는 예민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한 말을 하셨겠죠. 근데 그 언니 같은 경우에는 예민하니까 그 집안을 가지고 휘젓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걔네들이. 원래도 네. 그랬었지만. 근데 언니가 그게 딱 어느 순간 예민해진 게 점점점 생기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씩 귀신이 보인다거나 들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이미지로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머릿속에 울린다거나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원래도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원래 되게 굳건했거든요. 난 잘할 거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점점점 본인이 힘들었던 기억을 다 끄집어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거짓말이잖아. 너 그런 거 못하잖아. 너 원래 그럴 수 없었잖아. 하면서 비난을 계속하니까 빈 곳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언니가 그런 경우도 생겼고 또 아버님께서 언니에게도 좋은 소리를 못해서 그거를 또 이용하다 보니까 원한을 서리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주와 비슷하게 이뤄진 것도 여러 가지 있었고요. 복합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언니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아야 돼? 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가족,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고 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그 A라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그 자식을 공격하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 사람이 맞아요. 겪는 것 소중한 중에서. 것을 앗아가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네, 업이 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원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할매께서 어떠한 일이더라도 말을 제대로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라. 네. 적을 만들지 마라. 너를 보호하고 싶으면 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해결이 됐잖아요. 네네. 그럼 해결되고 나서는 좀 어떠셨어요, 그분은? 해결되고 나서 원래는 밥을 못 먹었어요, 언니가. 오. 근데 정말 잘 먹고 예. 네, 살이 쪘어요. 오. 네, 그리고 안 좋았던 일들도 풀리고 예. 또 원래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서로 이제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변하게 야. 됐고 집안에도 평화가 왔었어요. 다시마님께서 진짜 선행을 베푼 거네요. 얼마나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가 보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네. 뭐냐면요. 선무당짓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다시마님. 아, 그렇죠. 그거를 왜 하지 말라는지는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 선무당짓,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무당이 아닌데 어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잘못했을 땐 책임을 못 져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무당분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제가 약간 그렇대요. 무당이 원래는 돼야 됐는데 네. 거부를 해서 무당이 아닌 무당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있대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판가름 정도는 이제 할매께서 해주시니까 얘기를 듣고 살아라. 안 된다 하면 무조건 하지 말고 네. 해야 된다 하면은 그게 네 운명이니까 네 운명대로 살아라. 그리고 또 걱정돼서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죄책감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무당짓이면 어떡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네가 할 일이다. 할매께서 어허. 말씀하신 건 그 정도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네가 네 삶을 살면 돼.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살아. 네가 그러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왜 선무당짓 얘기를 했냐면요. 선무당짓을 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줍지 않은 가짜 무당들이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아시겠죠? 네, 네. 너무 진짜 그런 사짜 무당, 그러니까 무당인 척해서 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기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1000배,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시선 네. 신경 쓰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아, 그것도 좋은 말씀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다시마님께서 네.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네. 선무당짓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의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 버려서 그런 아, 걸 수도 네.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네.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긴 했었어요. 왜 네.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가 아니라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 뭔가가 있었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들어달라라고도 네.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 오늘 다시마님 아유 너무 이야기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궁금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네. 부처님 상으로 누가 쫓아왔다고 했잖아요. 그건 부처가 아닌 네.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또 정리하면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거 혹시 뭐였는지 말해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뭐였냐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제가 신들 입장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약초 같은 사람이래요. 약초. 그러니까 독이 될 수도 있고. 네, 약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때 그 이후로는 그 절을 갈 수 있게 됐거든요. 예. 그게 알고 보니까 그 큰 절에 악신이 있는데, 그 네. 악신을 부처님의 상으로 가둬놓은 상황이었대요. 어호. 근데 그때는 제가 준비가 되지가 않아서, 만일에 이게 제가 역이용한다 치면은 저를 홀려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오, 위험했다. 네, 정말 위험해서 그 사천대왕님이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 무섭게 만들었던 이유도 그 이유였고, 그리고 그거를 쫓아왔던 이유도 거기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저를 쫓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네. 한마디로 좀 긴장 좀 해. 그 영적인 그 영빨이라 그러죠. 그거 다 세워놔. 네. 안테나 세워놔. 네. 좀 이런 느낌으로 일단 들어갈 때 기선제압 하면서 뭔가 무섭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좀 네. 예민하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마님 아까 이제 부처 형상이 쫓아왔다고 했을 때 에이 이건 부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저는 이미 했었고, 네, 그리고 네. 정확히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네. 알기로는 부처는 형상이 없다고 들었어요. 원래는. 아, 네, 맞아요. 예, 부처는 네. 형상이 없다. 애초에. 네, 예,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하고 나오는 것은 그냥 일종의 좀 뭔가 네. 둔갑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역시나 네. 다시마님이 이 부분까지 찝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마님도 일반적인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분이고요. 시들무의 이야기들이 올라오면 여러분들도 다시마님 이야기 항상 또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다시마님이 겪는 영적인 세상은 이랬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상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다시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마님께서 여러 가지 영적인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지만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다시마님,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일단은 오늘 해주실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제는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네네. 네, 저번 사연 때 좀 느꼈던 게, 이번에는 제 삶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려야 왜 이 다시마는 영적인 능력을 다른 사람 돕게 되었는지를 아실 것 같아서, 그렇겠죠. 네, 주제는 그대들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주제로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건데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당신들이 뭐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네. 당신이었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가 사실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소수긴 하더라도. 아니요, 소수 아니에요. 분명- 많아요. 많은데 네, 얘기를 맞아요. 잘 못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 사연을 듣고 좀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네네.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다시마예요.
일단 제가 어릴 때 당시에는 성격이 지금과 완전 정반대였고요. 그리고 사람을 정말 믿지 못하고 정도 없었고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 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짐고 가신다, 저밖에 없다, 그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고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오히려 용기를 못 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현실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도 믿지 않았었고요. 귀신이 보이기 전까지는 귀신의 귀자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있어봤자 내 인생에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귀신이 보이고 나서는 제가 스스로 조현병인가? 라고 고민을 할 정도로 제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엄청 많았고, 귀신이 보인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믿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어쩌다 보니 또 소문이 났어요. 쟤는 귀신이 보인다 이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귀신이 보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귀신을 보게 되면 다들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궁금하긴 해요. 쉽지 않죠. 예. 상상만 해봐도. 그래서 기종님 분들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그 거부를 많이 했어요. 보일 리가 없다, 좀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거기에서 발버둥 치면서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소문이 났을 때도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네. 너 혹시 귀신 보인다고 하는데, 내가 할머니가 무당분이신데도 부적을 써왔대요. 근데 부적을 써왔는데 부적을 붙여도 풍수지리도 좋아도 가위에 계속 눌린다. 근데 혹시 너는 뭐 보인다고 하니 내가 어떤 거에 문제가 있는지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그렇게 말했어요. 나 무당 아니야. 내가 뭐 귀신이 안 보이는데, 그 귀신이 보인다 하더라도 보이기만 한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결해. 그걸 왜 나한테 가지고 와. 그래서 아니 그래도 보이는 게 있지 않느냐, 얘기 좀 해달라 하면서 계속 뭐라 하길래 그래 알았다 하면서 말해준 게 부적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했더니 부적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부적을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신데 그분이 잘못 쓰실 리가 없잖아. 그걸 받아왔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뭔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나한테 말하지 말지, 뭐하러 나한테 물어봤냐, 어차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알아서 해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쟤 보이는 거 거짓말이다. 헐, 관심 받으려고 그런다. 네, 관심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원래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 시절이라서 제가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원래도 그랬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그래 니들이 뭘 알겠냐 하면서 넘겼는데, 어느 날 나중에 또 소문이 돌아요. 사실 걔가 말한 게 맞았다. 그러니까 부적이 진짜 뭔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 태웠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어요. 걔가 와서 사과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맞았나 보다 하고 넘겼죠. 근데 그때만 해도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도 못 믿고 있는데 누굴 감히 도와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 네가 알아서 해결됐다니 뭐 잘됐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 알아서 해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쌍둥이 사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쌍둥이 사건 때 처음으로 제가 귀신의 빙이 됐던 얘를 도와주게 된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도 그냥 약간 좀 삭제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엄청 제가 따지고 들었어요. 내가 왜 그걸 해줘야 되냐, 무당 찾으면 있지 않느냐, 왜 나한테 그러느냐 하면서 엄청 따지고 들었었는데, 그때도 할매가 그래도 너가 돕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너 어차피 도울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마침 부탁했던 얘가 제가 귀신이 처음 보였을 때 당시에는 좀 많이 도와줬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를 도와줬다가 크게 되었죠. 배드 엔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정말 하기 싫어졌어요.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보이든 말든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사건이 하나 터져요. 이건 진짜 많이 무거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이고, 뭔 일이시길래, 예. 귀신은 중학교 때 보였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보이기 시작한 부분이 일반 사람에게 밧줄 같은 게 보여요.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 의미를 몰랐지만 좀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먹었느냐 마느냐, 이게 그걸로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보고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기고 살아왔는데 일이 하나 터지게 돼요. 정말 친했던 여자인데 친구가 정말 예쁘게 생긴 애였어요. 블랙핑크의 리사를 닮았을 정도로 정말 예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아, 예. 네, 그 친구가 정말 웃상이고 자주 웃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안녕, 잘 가 했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지만 밧줄에 묻어 있었고요. 굉장히 길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부고 소식이 들렸어요. 그 친구가 일반적으로 안 좋은 선택을 그냥 한 것도 아니고요. 2번 시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었고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게 됐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나는 의미를 알고 있었는데 말이라도 걸어볼 걸. 좀 더 말이라도 할 걸. 심지어 할매가 경고도 했어요. 쟤 이대로 떠나보내도 되냐.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래서 힘들었을까, 예. 장례식도 못 갔고요.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걔가 낙골당에 있는데 못 갔어요. 아직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근데 너무 미안해서 정말 더 슬픈 사실은 그 이후로 귀신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안 찾아오더라고요. 예. 찾아오질 않아요. 제가 보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도 말을 했어요. 근데 안 찾아오더라고요. 어디에 뭐 갇혔는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그 아이의 얼굴을 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많은 혼란이 일어났고 보이던 거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었다가 처음으로 제가 신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기독교 집안이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원래는 그냥 일요일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새벽 기도도 막 열심히 갈 정도로 정말 빌었어요. 차라리 눈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장님으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제발 가져가 달라. 근데 2년 동안 그걸 반복해서도 오히려 그 보이는 건 더 점점 선명해지고 더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 이후로 영적인 사건들이 1년에 4분기에 나뉘어서 1분기마다 오더라고요. 너는 이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못 선택하면 진짜 사람이 죽겠구나. 잘못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국에는 천천히 도와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게 되면 사실 제가 없는 느낌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을 매번마다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너 이런 거 있지 않느냐 막 갑자기 전화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상한 꿈을 꾼다거나 뭐 애지몽을 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었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현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공장을 좀 가서 돈 좀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해서 공장을 가게 됐는데 그 공장도 좋지는 않았는데 제가 무시했어요. 기운이 되게 음산했고 안 좋은 곳이긴 했지만 사실 그걸 잘 버티고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부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좀 아니랬어요. 정말 튼튼한 몸이었고 웬만해서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살짝 배만 아플 정도지 정말 건강한 체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공장을 그냥 들어갔는데 그때 이후로는 영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이 바쁘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엔 공장에선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런 모습까지 봐요. 저랑 친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 귓가에 어떤 여자애가 와서 제가 거짓말했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언니가 정말 좋아요. 잘해요. 엄청 좋은 언니인데 이 언니가 갑자기 대뜸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어떤 사람한테 왜 나한테 뒷담을까?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한 적이 없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돼가지고 그 사람이 되려 언니 나 싫어요? 내가 그렇게 미워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난리가 났었는데 정작 친하게 지냈을 때는 저한테는 아무런 일도 없었고 그런 귀신들이 한 번씩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마치 해결하라는 듯이. 그때도 저는 사실 조용히 있었어요. 네. 그냥 언니에게만 물어보고 언니 혹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냐 정도만 물어보고 더 이상 묻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해결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방치에 가깝긴 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점점점 그런 걸 무시하고 다니더니 나중에는 하혈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정말 건강했는데 평소에 그거 공장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안에서도 좀 무거운 걸 많이 들기도 하고 뭐 감농사를 하기도 했어가지고 좀 무거운 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힘들진 않았는데 하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나중에는 너무 피가 많이 쏟았는지 얼굴이 푸른빛이 돈다고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걸 내가 방치를 하니까 이렇게 몸이 이상하게 되는구나 싶어서 언니에게 일부러 원석 팔찌 혹시 아신가요? 원석 팔찌를 제가 기운을 담아서 만들어주게 돼가지고 그 언니에게 선물을 해주니 그 이후로 언니가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사라졌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하혈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도와주면 내 몸이 망가지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영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더 본격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대구로 넘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도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고요. 그리고 또 교훈이 있었잖아요. 너무 과하게 도와주면 안 되고 아예 안 도와주면 안 된다. 이게 운명의 흐름대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평택 공장에서 일했을 때 제가 무당을 찾아가 봤거든요. 도저히 못하겠어서. 그때 그 무당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너 그래야 산다고. 너 운명대로 살라고. 무시하지 말고 너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때까지만 하고 네가 힘들면 그냥 그만둬라. 너한테 온 이유가 있다. 너의 전생에 뭐가 있었겠지. 그거에 대해서 푼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또 현타가 와요. 왜요? 또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나니까 더 그런 거예요. 나 언제 살아? 나는 나를 어떻게 살지? 그게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절하게 돼요. 설마니 또 무슨 일이 생긴가 싶어서 그래도 많이 도와줬는데 한 번 정도 거절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거절을 했더니 이번에 하반신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났는데요. 거절하고 나서 자다 일어났는데 상반신은 일어나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발가락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떻게든 주물러서 만져봐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또 그 거절해서 그런가 싶어서 다시 연락해서 저 이거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거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발가락 끝부분부터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는 어쩔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도와주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살짝 강제성도 있긴 하네요. 보니까. 네, 엄청 심해요. 강제라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도와주게 되었고 이제는 건강해요. 영적으로 도와주고 이제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신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나도 내 삶 살고 싶다.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럼 좀 줄여주겠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덜해졌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다가도 울컥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지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다시마님께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 이 잠깐의 시간으로 대변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귀신을 보고 아니면 혹은 남의 인생에 잘못 끼어들었다가 또 안 좋은 일들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다시마님께서도 지금 용기 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은 이런 공포 이야기 듣다 보면 아니 뭐 무당도 아닌데 왜 끼어들어서 저렇게 또 선무당 짓을 하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분명히 다시마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어줍지 않은 무당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네. 낫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삶을 사시든 자유고 그리고 누군가가 네. 도와달라고 했던 것도 그들의 선택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걸 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마님께서 전부 이야기는 안 하셨을 거예요. 네, 전부 이야기는 하시지 네.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감히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잘 해오신 거고 그게 반강제성이든 뭐든 간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값진 인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유 이게 또 학창 시절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귀신을 보고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것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용하려고 네. 그냥 내 앞날을 알고 싶어서 뭐 위험을 알고 싶어서 그냥 이 사람을 곁에 두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서 사람이 많이 무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도 다시마님은 그래도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으시고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니까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야기네요. 당신이었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라는 건데 글쎄요. 다시마님처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이거는 여기 계신 누가 겪어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 보시는 분들 혹은 영적인 능력으로 남을 돕고 다니시는 분들이 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뭐 나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저런 경우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꼬마님입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또 나름 많이 또 충격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놓치지 않을 잘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동꼬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키워드 듣고 가지 않을 거예요. 아, 예, 예. 네, 왜냐면, 키워드를 항상 말씀해드리면, 뭔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맞추는 재미가 좀 사라질 것 같아서. 아, 예, 예.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갈 것 같고, 동꼬님은 그 현실공포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듣기도 하시고 좀 어떠신가요? 네. 동꾸님이 얘기를 하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와 이런 일이 예. 있구나 이렇게 본인도 느끼시나요? 얼마 전에 이제 업로드 네. 해주신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오, 그거는 제 스스로도 좀 충격이었어요. 아 맞다. 일단은 동꾸님 너무 좀 충격적이었던 게 예. 얼마 전에 이제 올라간 꽃나무 아래 이야기들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동꾸님이 4월 7일인가 8일날 이제 생방송을 하시고 나서 4월 21일 정도에 뉴스 기사에 나갔단 말이죠. 예, 그렇죠.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예. 방법이 매우 유사했어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 눈으로 직접 네. 봤던 그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뭐 듣고 했으니까 얘기를 전달을 했는데 막상 얘기를 전한 저도 그게 뉴스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참 기분이 좀 글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건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네, 진짜로.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나 동네 꼬마님 때문에 더 느껴. 네. 안 느껴도 되는 것까지 느껴버리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예. 거죠. 예. 제가 저희 지역에 구멍 몇 개 파놨는데 좀 놀러 오셔요. 오. 나중에 제가 좀 늙어서 이제 갈 때가 되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소름 끼쳐.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도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 이번 얘기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10년도 채 못 된 그런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두 가지 얘기를 전달해드렸던 우리 머리가 없어 슬픈 뚜껑 형님 시리즈 3탄입니다, 이게. 뚜껑 형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몇 가지를 해주셨고, 그 얘기 중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끄집어내서 전달을 해드리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냥 A라고 할게요. 이 A는 영업사원입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고 그 당시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영업사원은 매장 내에서 위치는 거의 매달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판매량을 올리는 영업사원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영업사원처럼 스타 영업사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잘 파는 그런 영업사원이었는데, 영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중고차도 있을 거고, 공업사, 외형보건, 수출, 폐차 이런 업체들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중에 고객하고 차량 대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할부사예요. 오. 그래서 할부라는 게 보통 뭐 A라는 브랜드면은 A 캐피탈 무조건 이걸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자사 캐피탈이 비싼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월 초에 프로모션들이 쭉 나와요. 할부사별로. 네. 그러면 이 고객한테 어디 할부사를 추천을 하는 게 가장 이득이겠거니 이런 걸 좀 생각을 염두에 둬요. 그래서 이 A란 영업사원도 이렇다 보니까는 할부사, 아니 카드사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겹쳐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쭉 맺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특출나게 열심히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이 있었어요. 그 할부 영업사원, 카드사. 이분들도 위촉직 프리랜서들이거든요, 거의. 이 할부사 직원의 이름은 태규예요. 네. 이 태규라는 직원의 나이는 40대 초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A 영업사원과 태규는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관계인데, 이 태규는 정말 활달하신 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이제 3, 4, 5 모여서 스크린 골프도 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당구를 치든 카드를 치든 테니스라든 정말 안 빠진대요. 어디 자동차 브랜드가 막 껴가지고 진짜 쉼 없이 그렇게 놀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A 영업사원도 매장에 있으면은 가끔 놀러 오기도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놀면은 이 태규가 와가지고 같이 노니까 좀 친해진 거예요. 그렇게 태규랑 인간관계가 많이 보고 좀 긴 시간 보다 보니까 형님 동생 하는 사이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하루는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 회의가 8시 10분 시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8시 10분 회의 시작이니까 7시 50분이면 전 직원이 거의 출근을 완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A도 7시 50분이 조금 못 돼가지고 출근을 했는데 태규 씨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규 형님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태규라는 분이 아니 일이 좀 있어서 왔어. 그냥 일 봐 괜찮으니까 일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뭐 커피라도 한 잔 말아드려요? 그랬더니 좋지 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말아서 이렇게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드리고 회의 시작하니까 올라가서 이제 회의를 하고, 사무실에 있어봤자 우리가 뭐 하겠어요. 회의 끝나면 바로 우르르 내려오거든요. 우르르 나와가지고 자기도 커피 한 잔에 담배 한 대 피려고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태규 형님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네. 형님 무슨 일이신데 계속 계셔요? 그랬더니 아니야 신경 쓰지 말라니까. 뭐 앉아있으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형님 나가서 그럼 담배를 하는데 빠르시죠? 그래서 그래 나가자. 그래서 나가서 담배 피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태규 형님이 에이야 근데 저기 땡땡 과장은 혹시 회의 안 끝났어?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 과장님은 그쪽 팀회의 따로 한다고 해서 좀 더 이따 내려올 거예요. 왜요? 땡땡 과장님 보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얼굴이 안 보이길래 물어봤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예 그래요 하면서 담배 몇 대를 더 피면서 얘기를 하는데, 땡땡 과장이 팀회의가 끝나고 내려온 거예요. 땡땡 과장이 태규를 딱 보자마자 인상이 좀 안 좋아지더니 매장으로 싹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둘이 혹시 싸웠나? 술 한잔 먹고 싸웠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A가. 근데 태규가 매장으로 따라서 바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뭐 내가 낄 일은 아니니까 하면서 그냥 바깥에서 다른 영업사원들로 노닥노닥 놀고 있는데, 그 땡땡 과장이 문자가 온 거예요. A야 미안한데 오늘이 월급날인 거 알잖아. 좀 이따가 오후에 월급 들어오면 바로 입금해 줄라니까 30만 원만 좀 보내줘라.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30만 원 정도야 좀 이따가 오후에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체를 해줬대요. 이체를 해주고 1분도 채 못 돼가지고 태규가 매장에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이렇게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가서 차 한 잔 더 마시려고 탕비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땡땡 과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뭔 일 있으셔요? 그랬더니 야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자.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폐 빵꾸 나갔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자고 해서 둘이 나간 거예요. 또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뭔 일인데 그래요? 말 한번 해줘봐요. 어차피 아까 나한테 문자 보내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는 잘 안 치는 편인데 너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한 보름 전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내가 박았어. 그래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보험 수가가 꽉 찼어. 그래서 이제 할증이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차주한테 전화해서 현금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 수리를 해줬어. 그랬더니 한 80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한 80 쓰고 뭐 카드로 한 보름 생활하다가 월급 받으면 되니까 있는데, 나도 현금이 좀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마침 그때 옆에 태규가 있어가지고 내가 태규한테 저기 미안한데 30만 원 좀 빌려주라고, 10일 날이 월급 날이니까 바로 이체해준다. 그렇게 30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내가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10일이 우리가 일요일이더만. 근데 너도 알잖아. 일요일이 월급날이 우리 월요일 날 들어오잖아.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전화를 했어. 태규한테. 태규야 미안한데 내가 보니까는 10일 일요일이더라. 월요일 날 월급 들어오면 바로 넣어줄게. 미안해. 전화를 했더니 태규가 아니 나한테 언제 요일로 말했냐고, 날짜로 말했지. 형님 내가 이거 돈 빌려줄 때 나 이쪽 민감하니까 좀 잘 지켜달라고 몇 번을 부탁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나 그런 거 모르겠으니까 형님 다른 데서 빌려서라도 주라고, 일요일 날 나 이런 거 나 못 견딘다고 너무 칼같이 자르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실적 준 게 몇 개인데 나한테 너 이런 식으로 하냐고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형님 일은 일이고 돈은 돈이고 진짜 형님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 과장도 삔또가 상해가지고 몰라 월요일날 돈 들어오면 줄 거야 좀 그네 좀 하면서 그냥 쌩을 깐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 근데 아무리 쌩을 깎기로서니 다음날이 월급날인 것도 알고 태균이 이미 알아요. 다 아는데 아침부터 그 이른 아침부터 매장에 와서 사채업자 마냥 앉아서 기다린 거예요. 압박을 준 거죠, 사람을. 그래서 땡땡 과장이 너무 기분이 더러우니까 A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30만 원 입금을 해줘버린 거예요. 자기가 받아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태규도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땡땡 과장님 입장도 이해도 되고, 근데 이건 가운데서 내가 낄 일은 아니니까 그런 가보다 하고 넘기고 일상을 보내는데, 영업사원들이 저녁에 끝나고 3, 4, 5 모여서 우리 A는 당구를 많이 쳤대요. 그래서 같이 당구 치고 노는데, 저번 날에 땡땡 과장한테 이 일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태규 형님이 좀 뭐가 보이더래요. 행동들이.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이 밥을 사고 본인이 기본껏 돈을 쓰는 거는 아까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내기를 하면 정말 치사할 정도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핸디를 무조건 어떻게든 만든대요. 그렇게. 어떻게든 우겨서.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니까 본인이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니까 상관이 없지만 누군가한테 생돈을 주는 거는 저 사람은 아까워서 벌벌 떠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이 태규 형님이란 사람은 40대 초반인데 결혼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이유도 들어봤더니 나는 내가 번 돈을 다른 사람하고 나눠 쓰기가 싫다. 내가 번 돈은 오로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한대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 사람 개인의 선택이니까 저 사람은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투철하구나.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시간이 흐르는데, A가 괜찮게 파는 영업사원이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말로 접신했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계약을 좀 잘했대요. 한 2달 정도 계약을 많이 하면서 태규 형님하고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할부를 그쪽에서 좀 많이 줬대요. 네. 실적을 좀 올리시라고. 그리고 태규 형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일 처리 하나만큼은 진짜 끝내줬대요. 고객하고 본인이 할부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태규 형님이 일사천리로 해결해 줄 정도로 설명을 해서, 그래서 실적을 이제 많이 주고 하는데, A한테 어떤 소문 하나가 들려요. 태규 형님이 여기저기 안 빠지고 다니는데 카드 치는 이제 자리에 가서 카드를 쳤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많이 카드를 치니까. 섰다라고 있어요. 섰다 게임을 하는데 어디 영업사원하고 그쪽 무리에 껴가지고 섰다를 쳤는데, 그쪽에 있는 영업사원 한 명이 말로써 상대방 정신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걸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태규 형님이 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조용히 치자고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러니까 그쪽 영업사원이 아니 말을 하든가 말든가 내 마음이 듣기 싫으면 귀마개로 귀 막으라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말이 오가면서 감정이 조금 상했는데, 하필이면 우리 영화 타짜 보고 묻고 더블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판이 둘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태규 형님이 먼저 얘기했대요.
어떻게 우리 둘이 상한가 없이 한번 달려볼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네. 판에서. 그래서 그쪽 영업사원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둘이 막 돈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결론은 태규 형님이 그날 저녁에 앉은 자리에서 800만 원을 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800이란 돈이 누군가에게는 없어도 그만일 돈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800이 없어지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800도 없지만. 그럼요. 근데 이 태규 형님이라는 분도 800이 적은 돈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버는 대로 잘 쓰는 양반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 어찌됐건 너의 일이니까 본인이 신경 쓸 바는 아니니까 그냥 소식만 듣고 이렇게 있는데 A가 당직을 쓰고 있었대요. 5시 반 정도 되면은 사무실 직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퇴근을 해요. 그리고 거의 6시가 넘으면은 뭐 대표고 뭐고 다 퇴근하고 없는데 태규 형님이 오더래요. 형님 오셨냐고. 어쩐 일로 오셨냐고. 저녁이나 먹으러 왔다고 지나가다가. 그래서 형님 어떻게 식사는 뭐 드실 거냐고. 그래서 야, 짜장면이나 먹자 내가 살게. 그래서 둘이 탕비실에 짜장면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태규 형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A야 우리 A 실적도 이번에 좋아갖고 하는데 딴 게 아니고 미안한데 나 2달만 300 좀 쓰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있어요. 영업적으로든 뭐든 돈을 빌려줄 때는 형님 잠깐만 내가 계좌 좀 보고요. 내지는 형님 잠깐 나 생각 좀 해보고 이렇게 말할 거면 안 빌려주는 게 나아요. 진짜 빌려줄 거면은 빌려줘 얘기 나오면 고민하는 모습 없이 그래요 계좌 주세요. 안 빌려줄 거면 그 자리에서 말고 이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이 A도 생각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 사람은 인간관계도 있고 돈적으로 굉장히 칼 같은 걸 알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번개같이 생각을 하고 형님 계좌 주세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을 밥 먹다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을 그냥 쏴줬대요. 2달 있다 준다고 하니까 형님 2달 있다만 잘 주세요. 그리고 형님 아시죠? 할부 좀 풀릴까 말까 한 거 있으면 무조건 몇 개는 풀어주셔야 돼. 약속에. 사실은 그런 목적도 커요. 그게. 그래서 300을 빌려주고 시간이 이제 쭉 흐르는데 한 달이 좀 넘게 흐른 상황에서 우리 A 입장에서도 300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약간 이제 걸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당구 모임을 가면 항상 태규 형님이 자주 끼는 거예요. 내기 당구도 크게 잘 치고 돈을 좀 잘 쓰더래요. 예. 그래서 돈 여유가 있으면 좀 빨리 갚아주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구 치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는데 태규 형님이 먼저 소변을 보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기다리면서 형님 그때 뭐 일 있어가지고 뭐 가져가신 일은 뭐 잘 되셨어요? 물어봤더니 태규 형님이 야 A야 아직 2달 안 됐잖아. 2달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나 좀 많이 불쾌하다. 야 내가 너한테 사정이 있어서 돈을 빌렸어. 그리고 2달이 있다가 내가 준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왜 자꾸 네가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간섭을 하려고 그래? 내가 돈 안 갚아갖고 지금 막 시간 지나가지고 그런 거야? 하면서 조금 정색을 좀 하더래요. 그래서 맥주도 좀 그때 한두 잔 했었고 그래가지고 A도 얘기를 했대요. 아니 형님 그때 나하고 형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형님이 일이 있다고 내가 빌려준 거 물어는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고민하고 입금해줬냐고. 나 형님 믿고 형님 좋아하니까 그 자리에서 입금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형님 말하면 나 너무 섭섭하다고 얘기하니까 태규 형님이 생각을 좀 하더니 아니다 내가 요즘 좀 생각이 많아가지고 야 예민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어깨 툭툭 치면서 야 신경 쓰지 마 미안해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날카로운지 모르겠다 하면서 화장실에서 나가더래요. 기분이 좀 많이 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을 겪는데. 그래가지고 당구 모임 끝나고 집에 와서도 생각을 하는데 좀 괘씸하더래요. 아니 믿고 그렇게 다 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가. 어찌됐건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리자 하고 보름 정도가 더 흘렀는데 2달이라고 말을 했지 정확히 며칠이다 이런 걸 서로 얘기를 안 했었으니까 전화를 했대요. 태규 형님한테. 형님 저기 2달이 이번 달인 것 같은데 혹시 며칠 날 주시는 거냐고 그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랬더니 A야 2달이면 이번 달 말일까지지. 야 너 뭐 돈 급해 지금? 왜 그래? 하면서 거꾸로 또 성질을 내더라고요. 본인한테 돈 얘기만 꺼내면. 그래서 아니 내 돈 빌려주고 죄진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이렇게 성질이야. 그래서 알았어 형님 그 말일까지만 좀 잘 부탁드릴게요 하고 그냥 끊은 거예요.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데 이제 말일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며칠 안 남았는데도 사람이 글잖아요. 돈을 갚을 거면 계좌번호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A의 계좌번호가 그쪽 카드사에는 등록이 돼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연락을 기다렸대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데 이제 30일이 딱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연락 한 통이 없어가지고 A도
소위 말하는 빡이 좀 많이 쳤죠.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전화는 잘 받으니까. 태규 형님, 오늘 말일인데 오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랬더니 태규 형님이, 야, 내가 정신이 없다. 야, 미안한데, 야, 일주일만 있다가 줄게.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일주일이다 줄 수는 있어. 일주일이다 줄 수는 있는데, 그럴 거면 나한테 미리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얘기를 하니까, 미안. 일이 좀 많이 바빴다. 진짜 미안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태규 형님이 우리 매장에 와가지고 땡땡 과장님한테 했던 짓도 있고 막 생각이 나니까, 형님,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약속한 날이 오늘이니까, 오늘 딱 밤 12시까지 무조건 입금하시라고. 나 그건 모르겠으니까 형님 알아서 하시라고. 에? 그리고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연락이 없고 밤 12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너 아부터 알았다 하고 문자로 계좌번호를 딱 찍었대요. 그때서야. 연락이 다시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형님 12시 넘었네요. 이 계좌번호로 아침에 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입금이 되어 있길 희망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전화 한 통 온 거고 답장 온 것도 없고. 그래서 이 형님 이거 사람 못 쓰겠네.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돈을 밀릴 수는 있지만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 형님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여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이 A 2년 후배인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직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니네 그 사무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냐? 이거 왜요? 보러 오시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내가 사갖고 놀러 갈게. 그러니까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더래요. 그리고 야, 거기 그 카드사 위촉직들 니네도 회의하냐? 그러니까는 회의하죠. 언제 하냐? 무슨 요일날 몇 시에 해요?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끄는 거예요. 그쪽도 월요일 날마다 전체 회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대요. 딱 가가지고 아침 대바람부터 거기에 똑같이 앉아 있었대요. A가. 그러니까는 태규 형님이 딱 출근하는데 본인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래요. 동그래져갖고 어쩐 일로 왔어? 그래서 어쩐 일로 오긴 돈 받으러 왔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도 이제 열도 받았고 태규 형님이 한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보라고. 네. 그러니까 태규 형님이 알았으니까 내가 처리해준다고 했잖아. 야, 가. 내가 전화할게. 그러니까 아니야 형님. 회의 끝나고 형님 나 그대로 또 없어지면은 나 여기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려니까 그건 줄 알으라고 약간 협박도 한 거예요. 나 알았어. 나 회의 끝나고 나올게 하고 회의하고 한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더래요. 담배 한 대 피자고. 얘기를 하는데 태규 형님이 일주일 있다 준다고 했잖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래서 나 이거 형님 보고 배운 거요. 형님도 똑같이 했잖아요. 우리 땡땡 과장한테. 형님 보고 배운 거야. 너 말 줘. 말이 좋게 안 나왔대요, 그때. 오호. 이 태규 씨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말이 좋게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태규 형님이. 준다고. 일주일만 있으라고.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가서 계속 그럼 앉아 있으라고 하면서 배째로식으로 좀 나오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기다리려니까 형님 차키 주라고. 야, 차 주면 나는 뭘로 돌아다니냐고. 너 내 알바 아니냐고. 차 주라고. 차키 주고 일주일 있다 주던지 한 달 있다 주던지 1년 있다 주던지 형님 마음대로 하라고. 나 300 없어도 사는데 형님 이건 기본 문제라고. 그래서 막 거기서 옥신각신 해갖고 결국은 차키를 뺏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키를 뺏어가지고 본인이 운전도 안 하고 캐리어 탁송 불러서 본인 회사 지하주차장에 차를 넣어버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제 차를 갖고 왔으니까 차 찾아가고 싶으면 전화를 하겠지. 이제 거기까지 상황이 흘러가버린 거예요. 근데 연락이 안 오더래요. 연락이 안 오고 며칠 흘렀는데 그 후배 여직원, 카드사에 있는 후배 여직원이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선배님 저 딴 게 아니고 혹시 태규 차장님하고 좀 트러블 있으셨냐고. 그래갖고 왜 그날 좀 티가 많이 났냐? 그래갖고 다 알아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무실에선 얘기 안 하고 티 안 냈는데 그랬어. 좀 감정 상할 일이 좀 있었어. 얘기를 하니까 근데 태규 차장님하고 많이 다투신 분들 몇 분, 2분 정도 봤는데 다들 재수 온 붙어가지고 좀 이렇게 다치고 막 그러셨다고 걱정된다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뭔가 조금 기분이 쎄하기도 하고 아이고 야 그 정도까지 그랬던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고 전화를 끊고 하루 정도 더 있었나? 태규 형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줄란가 보다 하고 형님 받았더니 저녁에 소주 한잔 하자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소주요? 또 얘기도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태규 형님이 사주는 저녁 먹고 2차로 호프집 갔다 3차로 이제 소주 한잔 먹고 있었대요. 근데 술이 좀 얼큰하게 올라와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이때까지 돈 얘기는 크게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만 말이 오가고 이제 어느 정도 술이 많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A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화장실 가갖고 소변을 보는데 어지럽더래요. 술을 좀 많이 먹어서. 그래서 이제 가야겠다. 나가서 형님 돈 빨리 주라고 얘기하고 가야겠다.
하고 소변 보고 딱 나왔는데 태규 형님이 앉아 있으니까 형님 우리 나가게 이제 가게 얘기를 하니까 태규 형님이 야 알았어 막잔 하고 가자 막잔 하자 앉아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태규 형님이 소주잔까지 다 채워놨더래요 술잔을. 그래서 자 잔 들고 나도 너한테 미안하고 내가 항상 그냥 너한테 미안해 자 짠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술잔을 짠하고 든 상태로 A가 형님 진짜 형님은 나한테 그랬으면 안 돼 알지? 내가 좋아해서 300 줬는데 형님 진짜 그랬으면 안 돼 하면서 술 취한 사람 그 특유의 말투 있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각선 맞은편에 앉은 테이블에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아 X발 전세 냈어? 멋나 시끄럽네 하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A도 이제 술 좀 먹었겠다. 뭐? 뭔 발? 하면서 시비가 붙어버린 거예요 옆 테이블하고. 거기서 이제 막 치고받고는 아니고 우리 있잖아요 밀칠라다 말고 서로 막 고함만 지르고 있고 그 상황까지 가서 경찰 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럽게 흐지부지 그 자리가 파토가 나고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어저께 그 형님하고 돈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모르겠다 일이나 보자 하는데 그날 이제 A의 고객의 차도 도착을 하고 그래서 업무를 이제 똑같이 보는데 고객의 요청이 있어서 차를 한 열흘 정도 지하주차장에 묵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태규 형님 차를 논자리 옆에다가 이제 본인 고객 차를 넣어놓고 태규 형님 차를 이렇게 보는데 조금 연식은 있는 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이 차를 찾아갈라나 하는데 그냥 차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 열어보고 저기 열어보면서 이렇게 구경이나 해봤대요. 그러다가 트렁크를 열어봤더니 가관이더래요. 막 골프백에 볼링공에 그냥 스포츠 전문 용품점이더래요 트렁크가. 그래서 야 못하는 운동이 없구나 하면서 스페어 타이어 그 밑에 공간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열어봤더니 테니스 공 이렇게 있고 하는데 파우치 하나가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파우치를 열어봤대요. 열어봤더니 안에 500ml짜리 플라스틱 생수통 같은 게 2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더래요. 불투명한 생수통이.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빼서 봤대요. 빼서 봤는데 이거 화학약품인데 약품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네. 화학약품 이렇게 있더래요. 평상시에 쓸 일은 없는 화학약품인데 하면서 이걸 왜 갖고 다니지? 하고 넣어놓고 올라와서 일을 보다가 아까 그 화학약품이 뭐였나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쳐본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쳐봤더니 이런 화학약품이구나. 500ml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네.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주의하라네. 왜 그러지? 그랬더니 먹으면 막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먹으면은 일단 첫 번째로 진짜 극소량, 정말 극소량 소주잔의 3분의 1만 마셔도 일단은 사람이 눈이 멀어요. 사람이 눈이 멀고 소주잔 한 잔 정도 마시면은 사람이 거의 간다고 보면 돼요. 그게. 근데 이게 물처럼 투명해요. 물처럼 투명하고 그런 약품이더래요. 이게 호흡기로 들어와도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차 트렁크에 이거를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눌려서 터지면 이게 차 안으로 다 들어올 건데 이런 거를 왜 거기에 넣어서 다니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넣어놓고 다닐 수 있겠거니 하고 업무를 이렇게 보다가 자꾸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안 떠나더래요. 생각이 안 떠나가지고 그 카드사 일하는 여자 후배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했고 야 저기 딴 게 아니고 태규 형님하고 트러블이 있었다는 사람들 다쳤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예 선배님 혹시 눈 쪽이 다치셨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시각이 좀 많이 안 좋아지신 거야? 그랬더니 두 분인데 한 분은 시각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한 분은 시각에다가 이 신경계통까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동에도 문제가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왜요? 그래갖고 딴 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야 내가 너 신변은 보호해 줄 테니까 그 두 분 연락처 알지 너? 그랬더니 두 분은 여기 직원이었으니까 연락처는 있죠. 그래가지고 연락처 좀 나한테 문자로 넣어줘라. 그랬더니 왜요? 말은 해주셔야죠. 저도 뭔 일인지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딴 게 아니고 태규 형님하고 시비 붙어갖고 싸우다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갖고 나 그 옛날 일 좀 물어보려고 이렇게 막 불러댄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어찌됐건 연락처 2명 걸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첫 번째 분 전화를 받으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어디 땡땡 자동차 누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었고 땡땡카드 태규 차장 아시죠?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세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딴 게 아니고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먼저 제 질문에 조금 답을 해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혹시 다치신 곳이 눈이냐고. 아 눈이다고. 어디 이렇게 쪄가지고 혹시 그렇게 다치신 거냐고 했더니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되게 메스껍고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 이후로 눈이 좀 잘못됐다. 혹시 그럼 그 전날 이렇게 술 한잔 하고 노셨냐고. 잘 기억은 안 난다. 좀 된 일이어서. 뭐 때문에 그러냐. 혹시 그 전날 태규 차장하고 소주 한잔 하셨냐고. 그날 한 3-4명 모였는데 그중에 태규도 있었지. 전날 술은 한잔 했었자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래서 아, 딴 게 아니고 혹시 병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시신경 손상이라고 한다. 근데 글쎄 나도 모르겠다. 이유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갖고 아 그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2명 다 레파토리가 비슷하더래요. 그래서 앉아갖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태규 형님이 본인을 불러다가 집에 가려고 하니까는 소주를 한 잔 줬었잖아요. 잔에 따라놓고. 혹시 거기에 이 성분을 넣어놨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본인이. 되게 소름 돋더래요. 그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태규 형 차에 가가지고 그 약통을 뺐대요. 약통을 빼가지고 앞에 라벨을 다 뜯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부어버린 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정수기물을 받아서 본인 가방에 넣고 태규 형한테 전화를 했대요. 형님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하셔야죠. 그러니까 또 태규 형님은 콜. 그래서 나왔대요. 그래서 밥 먹고 하다 이제 3차로 뭐 돼지 껍데기 집인가에 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술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날은 일부러 A가 본인이 보는 앞에 잔이 있지 않으면 화장실도 안 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태규 형님이 3차에서 화장실 갔다 나오시니까 A가 얘기를 했대요. 형님 우리 집에서 이번에 기가 막힌 술 한잔 담궜는데 형님 한번 드셔볼라냐고. 그래서 아 그래? 주문 뭐 좋지 해가지고 가방에서 그 약통을 뺀 거예요. 라벨을 뗀. 근데 태규 형님이 눈이 동그래지더래요. 그래서 딱 위에 뚜껑 까가지고 태규 형님 소주잔에다 그걸 탁 부어줬대요. 정수기 물이죠, 부어준 건. 형님 드시고 우리 집에서 담근 술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셔. 그러니까 태규 형님이 소주잔을 들더니 돌리면서 이렇게 보고만 있더래요. 형님 드시고 평가 좀 해주라니까 왜 안 드셔. 그러니까 태규 형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그 앞에 숯불이 펴져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숯불에다 얘를 촥 붓더래요. 촥 붓는데 물이니까 당연히 숯이 치 하고 꺼질 거 아니에요. 네? 치 하고 꺼지니까 야 에이 장난 잘 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뭔 장난 형님. 그랬더니 웃으면서 딱 잔 내려놓더니 장난 그만 치고 있어봐.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똑딱똑딱똑딱똑딱 뭘 막 누르더래요. 가만히 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A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띠링 하고 울리더래요. 그래서 A가 핸드폰 딱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태규 형님이 그 자리에서 300만 원 입금을 해줬대요. 형님 돈 입금 주셨네? 그랬더니 태규 형이 딱 일어나더니 간다. 잘 있어라. 쑥 그냥 나가더래요. 와, 저 양반이 안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화학약품이 굉장히 불이 잘 붙는 화학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숯에다 딱 부어보고 이게 그 화학약품이면 불이 훅 붙을 거고 물이면 치 꺼지는데 치 하고 꺼지니까 아 얘가 지금 날 가지고 장난치고 있구나. 이걸 태규 형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0을 딱 던져주고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A 입장에서는 이제 열받기도 하고 늦은 시간인데 정말 미안한데 그 여자 후배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늦은 시간에. 그랬더니 여자 후배가 안 자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늦은 시간에 나 정말 너한테 미안한데 요 근래 3개월간 태규 형님 실적이 좀 어땠냐? 그랬더니 선배님 태규 차장님은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야 그냥 대답만 해. 실적이 어땠나만 대답해 주라고. 얼마 벌었냐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 그랬더니 실적 좋으셨다고. 볼 수밖에 없지. 내가 그 몰아줬으니까. 돈도 좀 벌었겠네. 알았어. 전화 딱 끄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머릿속으로 더하기 빼기 해봐도 태규 형님이 본인한테 300을 못 줄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00을 받았으니까 집으로 가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오더래요. 태규 형님한테.
내일 아침에 캐리어로 본인 차 회사로 옮겨 놓으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보내놓고 이제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가지고 본인 당직 날이 다가와서 당직을 쓰고 있는데 직원들 다 퇴근하고 매장에 있는데 태규 형님이 들어오시더래요. 느낌이 그냥 되게 쎄했대요. 이 시간에 또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하려고 왔을까. 그래서 일단은 형님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담배 나는데 피자? 대뜸 오자마자 나가서 얘기를 좀 하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둘이 나가고 담배 나는데 폈대요. 먼저 얘기를 했대요. A가.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거의 확신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A가 덩치가 좀 있고 힘도 좀 있어가지고 태규 형님은 조금 왜소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규 형님이 칼 들고 달라들지 않는 이상 내가 제압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형님 그 트렁크에 실려 있었던 그 약통 나 봤거든요 형님. 솔직히 말해봐. 내가 그냥 아는 사람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는 사람이라고 일부러 표현을 하면서. 그랬더니 태규 형님이 얘기를 딱 막더래요. 그 아는 사람 얘기 그 약품 소주잔에 따라가지고 먹여가지고 잘못되게 만든 너 그 얘기 들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형님 그 얘기 나도 아는 사람 그 얘기 들었는데 형님도 그 얘기를 알아? 그러니까는 태규 형님이 야 그 유명한 얘기잖아 나도 알지. 근데 왜 그랬대? 왜 그랬대 왜? 그랬더니 야 빌려준 돈이건 받을 돈이건 그 계좌에 있는 돈이 주인 그 사람 거 아니야? 내 통장에 있으면 내 돈이지. 그러잖아. 야 그 사람 확 죽으면 안 줘도 되잖아. 뭐 그랬단다. 그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기 들은 그 사람은 돈 때문에 그 지랄 하고 다닌 거야? 그랬더니 나도 몰라. 나도 들은 얘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말이다 A야. 나도 이게 들은 얘기인데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단다. 근데 이게 정황만 있고 증거가 없어가지고 이게 처벌이 안 된단다 그 사람이. 너도 뭐 그 얘기 듣고 신고하려면 너도 신고해봐라. 그거 처벌 안 된다. 그 얘기 해주려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태규 형님이. 그거야. 뭐 보면 알지. 근데 형님도 아는 그 사람은 그럼 진짜 돈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못되게 만든 거야? 그랬더니 야 병신 됐는데 돈 달라고 할 정신이 있겠냐고. 나도 들은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뭐 신고한다 어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너도 똑같을 것 같아서 정황만 있는 얘기여갖고 그게 나도 이거 들은 얘기 너한테 해주는 거야 하고 이제 바로 가더래요 태규 형님이. 딱 돌아서서 가다가 딱 돌아서더니 야 그래서 뭐 너는 참 능력이 있는 놈이야. 확실히 영업 잘해. 그래요. 왜요? 야 그래도 나한테 돈 받아간 건 네가 처음이다 야. 나도 굴고 너도 굴고 두 발 뽑고는 못 잡았다 앞으로 그지? 하면서 가더래요 그냥. 그거 보는데 소름이 끼치고 저 이제 미친놈이었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경찰에다 이걸 얘기를 하려다가 들은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아는 법무사가 있으니까 법무사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법무사한테 물어봤더니 진짜로 이게 물증이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이 일을 당한 사람들도 본인이 뭐 때문에 당한지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고 어찌됐건 생각만 있는 거니까 이거는 솔직히 힘들 수도 있다. 쭉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갖고 일단 알겠다. 진짜 신고해봤자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태규 형님하고는 이제 관계를 거의 끊어버린 건데 끊어도 끊을 수가 없는 게 자꾸 모임에 보이니까 결국에는 A가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퇴사를 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우리 뚜껑 형님하고 연이 닿아가지고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해주는 얘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 이러면 감이 잘 안 오니까 뚜껑 형님 해준 얘기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규 형님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액수를 크게 한번 해볼게요. 태규 형님이 이렇게 1억을 받아가지고 뭔가 일을 처리를 하는데 다시 저한테 1억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빌렸으니까. 근데 칵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면 태규 형님이 슬퍼할까요? 뚜껑 형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야 좋잖아. 1억 안 갚아도 되잖아. 1억이 생긴 거잖아. 그 새끼가 그니까 돈 30만 원에 그런 짓을 하는 놈인데 몇백만 원 다른 분들은 액수가 더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막상 그 돈을 주려니 주기가 싫은데 생각하다 보니까 소주잔에 진짜로 밑에 잔잔하게 깔아놓고 위에 소주만 살짝 따라놓으면 술 취했으니까 맛도 구별도 못할 그거를 생각을 해내가지고 잘못되게 만들어서 돈도 안 줘도 되고
그렇게 했던 시대의 사이코 얘기를 뚜껑 형님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래가지고. 이거는 처벌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네. 좀 어떻게 네. 될까 이거는. 저도 사실은 뭐 제가 경찰도 아니고 뭐 법관도 아니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쵸. 뚜껑 형님한테 들은 그대로인데 이게 그 A라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많이 알아봤대요 이거를. 예. 근데 이 증거가 사실은 이게 딱히 없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먹자마자 막 우리가 영화 보듯이 막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으악 하면서 막 쓰러져 버리는 것도 아니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증거도 없고 당한 본인도 왜 그랬는지도 잘 모른대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는 해주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서 본인이 잘못됐나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야 진짜 기발하구나. 근데 이게 뭐 이 약품이든 뭐든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진짜 누구나 너무 쉽게 살 수 있고 너무 싸고 그런 약품이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진짜로 이런 미친 사람이 있구나. 돈을 뜯으려고가 아니고 일이 네. 있어서 빌렸는데 돈을 갚자니 이 돈을 주기 싫어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해해버리는 진짜 그런 또라이도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나 듣게 돼가지고 아니 일단은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태규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태규가 네. 이제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돈꽃님 사연의 악역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채팅창에 올라가다가 태규라는 이름이 제 눈에 띄어가지고 오늘은 태규인 거고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이름 어떤 이름이 거론이 될지 모릅니다. 악역으로.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동네꼬마님 그죠? 그렇죠. 예. 예, 욕을 오질나게 먹어요. 한 150살까지 할 수 있는 댓글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점은 좀 유의하시고 예. 이벤트에 참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동네꼬마님 때문에 진짜 사람이 이제 너무 무서워요. 진짜 네. 사람 속은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귀신이야 뭐 그냥 귀신의 한 뭐 그냥 귀신이 장난쳤다 뭐 요 정도지 사람처럼 이렇게 속을 알 수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더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 너무 또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정신없게 어질어질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태규라는 이름을 가지신 모든 분들 죄송합니다. 그냥 가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아까 많은 분들이 그 약품에 대해서 대부분 눈치를 채셨더라고요. 정말 또 소름 끼치고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